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각종 술자리, 모임이 정말 많죠. 이 연말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이고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더 신경을 쓰셔야죠. 또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몸에 이곳 또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곳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딱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오늘 건강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오늘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삼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로 졸지에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가 됐는데요.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먼저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알렸고요. SNS를 통해서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저렇게 붉은 바탕으로 경고라는 문구를 내걸고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미국 시민을 위한 지침이라고 내용 공지를 올리면서요.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으니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피해 다니라고 알렸습니다.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행 권고주의 수준을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재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명동에 나가보면 외국 관광객들 참 많이 보였는데 네. 발길이 뜸해질까 봐 걱정인데 이건 뭐 항공업계나 관광업계는 굉장히 걱정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명동이 지금 상권이 이렇게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서 이런 K 문화에 대한 관심, 이것이 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니까 한국을 가야겠다, 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 이미지가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낙인 찍히면 일단 있는 사람들도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 여행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말씀하신 대로 항공업계, 관광업계 타격이 클 것이고 호텔,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이 주요 관광지 음식점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떠올려 봤을 때 경복궁 앞에서 한복 대여해주는 그런 가게들도 얼마나 또 타격이 크겠어요. 또 격투기 그 정찬성 선수가 개최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UFC 회장도 방한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 트럼프 측과 연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지금 원화 환전을 거절당했다. 이런 사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SNS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올린 걸 보면 휴일 맞아서 한국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계엄령을 내린 나라는 당분간 여행 블랙리스트 국가에 넣어야겠다 등등 이렇게 한국 여행은 좀 고려해보겠다,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될 텐데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5일인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조와 사측인 코레일이 결국 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철도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입니다. 파업을 도대체 이 추울 때 시민들 불편하게 왜 할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핵심은 처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률을 개선해달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충원해주고
4조 2교대 개편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쟁점인데 노조는 인력 감축과 외주화가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이 인력 감축과 외주화에 열중하는 사이에 30대 젊은 노동자 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철도노조는 이 철도 파업의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뭐 노사 간의 갈등, 그러니까 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가운데에는 정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노조의 요구안 보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것도 국토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뭐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인 거고요. 철도 노조는 오는 7일에 모든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서 제1차 상경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파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은 뭐 불가피하게 된 건데 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열차 지연 취소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따랐는데요. 서울역의 경우에는 어제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열차가 취소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열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안내 방송 이어지면서 출근길 발걸음 재촉하는 직장인들로 크게 붐비기도 했고요. 코레일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에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소에 67%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용객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저기 어수선하네요. 여기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겠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분께서는 혹시 밥을 짓는다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틀어서 넣으실까요? 혹은 뭐 생수를 붓거나 정수기물. 저는 정수기예요. 네, 저도요. 두 분 다 정수기 쓰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수돗물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수돗물을 썼었고 이번에 조사가 나왔는데요.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입니다. 가정에서 밥과 음식을 조리할 때 생수나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전체 66%가 수돗물을 쓴다고 응답을 했고요. 정수기 물 사용이 40.8%, 먹는 샘물, 생수 사용한다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차나 커피 끓일 때에도 수돗물 사용하는 가구가 47.5%나 차지했습니다. 그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거나 혹은 뭐 끓여서 차로도 마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점점 좀 이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되면서 그대로 그냥 바로 컵에 따라서 마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떤 물을 마시냐라는 질문에도 조사 가구의 37.9%가 수돗물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수돗물 음용률 첫 조사이자 바로 직전 조사였던 2021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돗물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점점 이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가 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58.2%가 만족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수돗물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고 이 수돗물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원의 수질 관리, 또 지자체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개선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 80%가 수돗물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수돗물이 경제적이고 돈 안 들이고 뭐 따로 택배 시키지 않아도 되고 수질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도 과반수가 넘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돗물이 딱히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47.2%, 맛이 좋다라는 응답은 36.3%로 비교적 적었는데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좀 생수가 오히려 플라스틱 병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네. 측면에서 수돗물 쪽으로 조금 더 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정부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다 같은 담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동안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배인데 담배가 아닌 거고 또 담배라고 광고를 하면서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공길동 지금이. 담배예요? 네, 허용호재하지 못하는 왜 그런 건데요.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그 연초입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대신해서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 정의상으로 담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국민건강 증진 부담 등등 이런 각종 세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액상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인 자판기나 온라인 매장 등을 통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주변 몇 미터 이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액상을 팔고 있는데 전자기기 무인 자판기인데 어떤 신원 조회를 따지지도 않고 근데 그게 학교 근처에 있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연초에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이런 천연 기존의 담배뿐만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세금이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들을 다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 지금 길거리에서 전자담배 매장 너무 많이 보실 텐데 4천여 개 매장이 폐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또 뭐 규제가 섣부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너무 팽팽하게 극단의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담배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앞으로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 만나는데 네. 의사분들이 이제 치료도 치료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걸로 병이 다 낫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의 힘, 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매주 이 코너를 보면서 그 이야기의 힘을 느낍니다.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최희의 닥터하우스 바로 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진료하는 환자만 연간 12,000명, 그리고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의 수만 무려 24만 명, 20년 차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민입니다. 제가 작년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이제는 산부인과가 꽤나 친숙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19개월 됐는데요. 네.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사실 진료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산부인과는 여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비롯해서 생식기 종양이라든지 배뇨 이상, 그리고 호르몬 이상, 폐경 등 다양한 상황일 때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배가 아플 때도 산부인과를 찾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배가 아프면 내과를 방문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복통이 낫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는 심각한 골반염이 있거나 자궁 혹은 난소의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설사, 변비, 구토, 속쓰림 등 소화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아랫배가 계속 아프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주미 닥터님께서는 주로 어떤 상황의 환자들을 진료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또는 나이 들고 폐경을 겪으면서 요실금이나 질건조 등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주로 이런 분들의 진료와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엔 특별한 수술 없이도 레이저 시술만으로 요실금이나 질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병 연령이 점점 젊어지는 추세인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여성들에게 무척 흔한 질환인 질염, 방광염의 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염이나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암 같은 질병에 비해서 위험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질염을 방치하면 골반염이나 심한 복통,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방광염을 방치하면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염이나 방광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질염이나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일단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키워서 면역력도 키우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여성 질환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생각보다도 무서운 것 같은데 이 수많은 과 중에서 닥터님이 산부인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 이런 과목들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체가 가진 신비로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환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격려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닥터로서 뿌듯했던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34주 정도 된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였는데 새벽에 출혈이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였고요. 초음파를 봤더니 태반 조기박리가 의심이 됐었고 응급 상황이라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고요. 몇 년이 지나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산모분을 마주쳤고 이 아이들이 그때 선생님이 받아준 아이들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박주미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도와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를 가게 됐는데요. 네. 한동안 의사라는 일개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환자를 일로서만 대하며 살아오다가 그곳에서 2~3시간씩 땡볕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약 몇 봉지 받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초심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박주미 닥터님만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연간 진료 환자만 무려 4만 명, 지금까지 50만 명의 소아 청소년을 진료한 12년차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상은입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는 주로 어떤 상황일 때 찾는 곳일까요?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걸리는 광범위한 분야의 질병을 모두 진료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상기도 감염부터 장염, 폐렴과 같은 급성 감염병, 열성경련이나 뇌전증 같은 신경질환, 성장이나 성조숙 같은 내분비 질환, 소아혈액질환, 소아암 등이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육아상담이나 예방접종, 영유아검진 등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과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중에서 최근 한상은 닥터님께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셨어요? 최근에는 폐렴이나 장염 같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요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일반 폐렴과 달리 청진 소견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서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하기 어렵고,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중에 며칠씩 고열이 나고 기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의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걸리면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세균의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요. 다만 내성이 좀 많은 균이라서 성인용 항생제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염증을 급격히 줄여주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가래 배출을 위해서 거담제나 호흡기 확장제 같은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잘 낫지 않으면 역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왜 걸리게 되는 걸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세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고 보통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호흡기 질환이므로 코로나19의 예방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집단 생활을 할 때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거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깨끗하게 손 씻는 것도 필수입니다. 우리 닥터님도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아,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저는 오, 몇 살이에요? 5학년 1학년입니다. 아, 많이 키우셨구나. 네네. 전문가로서 내 자녀를 키울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한순간의 사고나 그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크게 아픈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픔에 예민한 편이에요. 네. 반면에 화나를 볼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좀 다른 건데요. 아이들과 이제 소통이나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하는 만화 캐릭터, 요새는 이제 캐치 땡땡핑. 저희 애기도 참 좋아합니다. 네. 그 핑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수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결정적으로 산부인과 인턴 때 분만장에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23주 미수가, 그러니까 600g밖에 안 되는 작은 아기를 심폐소생하면서 살려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 네.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 폐동맥 고혈압증 이제 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기가 생사가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저 역시 이제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계속 붙어서 아이를 치료했는데 1년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총 출동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던 아이들이 다 나아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빼뚤빼뚤 적은 카드나 편지 이런 걸 건네줄 때면 당장 쓰러질 것 같다가도 피로가 다 말끔히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치료했던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의 보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한상은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어떤 걸까요? 저출산과 맞물려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점점 희소해지고 있는데요. 내 아이를 보듯 아이들을 진료하는 게 평생의 꿈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상은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고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수학의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바뀌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아이고 애써요 애써.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드디어. 네. 예, 연말이라 각종 모임 많고 이러시죠. 그 12월에 모임 어떻게 많으세요? 저요. 네. 저에게 있어서 12월은 정말 몸보다는 이렇게
마음보다는 진짜 몸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네, 12월에 방송 스케줄보다 어떻게 된 게 송년회 약속이 더 많아. 매일매일이야. 맞아요. 방송이 없으니까 그날 돼요. 그럼 네, 돼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송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 어머 세상에. 내년은 그대의 날이 될 거야. 멋지다. 근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네. 이런 좋은 얘기도 많이 네. 나누고 맛있는 음식에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참 이맘때면 너무 많이 먹게 돼서 걱정입니다. 근데 딱 지금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또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이 질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저희가 총 3가지의 힌트를 준비했어요. 일단 어떤 장기인지부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이 장기는요, 우리 몸속에서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500여. 바쁘네. 500여 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일단 상상을 그냥 해보자면 약간 뇌? 이게 뇌가 많은 일을 수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확신은 없는데 이쯤 되면 옆에 앉아서 힌트나 하나 더 줘봐요. 그럼요. 제가 드려야죠. 네. 짠. 두 번째 힌트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장기는 우리 체내에서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보통 1,200에서 한 1,500g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무겁다 무거워? 하면 저 잘 모르지만 뭐 폐나 그치, 폐. 아니 방금 말씀 뇌. 네.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 힌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대가로 독수리에게 바로 이 기관을 계속 쪼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죠. 알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이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다. 이 기관은 무려 4분의 3을 잘라내더라도 다시 다 재생을 하는 아주 기특한 특성도 있습니다. 네. 뭘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거북이가 용왕님이 맞아요. 그러네. 토끼 이걸 가져와라. 그렇죠. 네. 맞아. 그렇지. 토끼가 저는 이걸 두고 왔습니다. 너무 맛깔나게. 간 아닙니까 간? 간. 네.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장기, 이 정답은 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해요. 지방간? 지방간. 근데 많이 선생님 들어보셨죠? 정확히 지방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방간, 건강검진 결과로 저 지방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질환인 건가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의 간은요, 정상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방 조직은 있습니다. 보통은 5% 미만의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요. 이걸 넘어서 우리 간세포 안에 축적이 된 지방의 무게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제 지방이 붙었으니까 지방간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중성지방이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간세포 하나하나의 지방이 축적되다 보니까 저렇게 색깔 자체도 지방처럼 누렇게 보이죠. 어이구.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색깔부터가 너무너무 다르네요. 지방간은 뭔가 그 장기 세포 하나하나에 지방이 다 껴가지고 그러니까 숨을 모셔서 막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는 지방간 하면은 이 원인이 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예. 술 하면 딱 생각나는 첫 번째 장기가 뭐 간이잖아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되게 많으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술도 이 지방간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술 드셔서 이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서 이게 대사가 되고 또 해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독성 물질이 중간에 생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공격을 해서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지방간 때문에 고민인 분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신 게 네. 있어요. 네. 이거 희경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고래 남편과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연말이라고 각종 모임에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시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남편이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진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거든요. 저는 술보단 달콤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편인데 저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 뭐예요. 남편은 술 때문이랬지만 저는 대체 왜 지방간을 진단받은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 근데 지방간이래. 그럼 뭔가 납득이 가능한데 네. 술을 아예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다? 그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방간 하면 뭐 무조건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죠. 비만하신 분들 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지방질이 몸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간에 축적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기 쉽고요.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대사성 장애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이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와, 여기서도 또 탄수화물이 나와요? 뭐 뜨끔한다. 저는 좀 정말 탄수화물 공주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술 말고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특히 그중에 많은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되기 좋은 쉬운 가장 낮은 단계인 포도당으로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이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바로 이 포도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네. 우리 혈액으로 이제 포도당이 흡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혹시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희경 씨? 어떤 거요? 아니 근데 원래 제가 공부하기로는 포도당이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선생님? 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움직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석유죠, 석유. 그죠? 그쵸. 근데 땅에서 석유를 딱 뽑아냈어요. 원유를 뽑아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차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에 필요한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 우리 몸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포도당을 우리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입니다. 예, 인슐린. 자,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여러 부분에 있는 각 세포들한테 이 포도당을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좀 평소보다 모자르다 또는 인슐린 열심히 나오는데 혈중에 충분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이런 포도당들이 우리 각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혈중에 포도당들이 많아지게 됐죠. 우리가 보통 혈당이 상승한다 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고 점점 혈중에 쓰이지 못한 소모되지 못한 이 포도당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방,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돼서 이게 바로 간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 맞아요. 정말 먹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분들도 이 탄수화물 섭취를 과하게 한다. 이러면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분도 술 한 방울도 안 드셨는데 네. 달달한 디저트는 잘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다 섭취,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지방간을 일으킨다. 그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저도 거의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이 지방간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지방간 자체는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간은 무려 전체 간 부피의 한 70~80% 정도가 손상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20%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별다른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피로하면 뭐 때문이죠? 간 때문이야. CF성을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피로하면 간 때문이구나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간이 손상이 돼서 내가 피곤함을 느낄 정도다, 내가 일상에서 통증이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건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서 지방간염이나 더 그 이상으로 병이 진행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요. 이뿐만 아니라 식욕부진을 느끼기도 하고요. 구토를 한다거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황달이라고 하죠. 눈의 흰자, 공막이 하얘지거나 공막이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방간인 걸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증상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체형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지방간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가장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복부의 모양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분들이 뱃살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서양배처럼 아랫배만 불룩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배가 두툼하게 손으로 잡혀진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의 뱃살은 피하 지방형 뱃살입니다. 네. 복강 내가 아니라 복강 바깥에 있는 피하 지방에 쌓여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바깥으로 별로 잡히는 건 없는데 마치 수박처럼 임산부처럼 전반적으로 수박처럼 둥그렇게 나왔다. 이때는 복부 비만형, 그러니까 즉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간과 같은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다는 거잖아요. 즉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간에 지방이 끼기도 쉽기 때문에 내가 좀 배가 나와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일단 내 배 모양을 먼저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둥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도 울룩불룩한데 뱃살보다는 이게 곰돌이 배처럼 나와 있는 남편 배가 더 그냥 매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지방간이라는 게요. 저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꽤 많으시거든요. 그 이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가 막 생명을 위협하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올여름에 지방간 진단을 받아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한 6kg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방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방간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간이 나빠졌을 경우에 지방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한 10% 정도 환자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방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한 20-30% 정도는 나중에 간경화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경화로 진행됐을 때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간암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방간이라고 해서 이 간암만 걱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암이나 식도암, 또 전립선암과 같은 굉장히 많은 암들이 다 지방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에 지방 쌓이지 않게 관리해서 여러 가지 암, 또 간경화로부터 내 몸을 좀 해방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방간이 진단이 되셨다. 내 몸에 지방간이 있다. 이렇다고 하시면은 이분은 장과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소. 예. 자, 장에서부터 간까지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독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독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보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내독소, 2번 내독소, 3번 뇌독소, 4번 노독소. 이거 이거 고기평가인가요? 이거는 비슷비슷해요. 바로 알죠. 같은데. 내 독소, 네 독소라는 거고. 그렇지. 내 독소, 내 내 독이라는 거야. 거고. 뇌 독소. 뇌에 있는 독소라는 거고. 그럼 노독소는? 독소가 없다. 노독소. 그래서 저는 당연히 2번이라고 봅니다. 내독소. 내독소. 안 할 거니까. 그럼 네 독소가 문제겠어? 내 독소가 문제. 내 안에 독소 있다 할 때 그 내독소 요것도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답은요? 궁금한데요. 과정은 다들 틀리셨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답만 정답은 맞추면 2번 내독소예요. 배우기 쉽다. 내 안에 독소 있다. 이렇게 내독소다. 생각하실 수 있었군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내독소라고도 불리는 LPS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지방간과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독소. 내독소. 많이 독소.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내독소라는 것은 우리 장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요. 이런 그 세균들 중에서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소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조 개에 해당되는 장내 미생물 중에 이렇게 내독소가 생성되는 양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분비하기도 하죠. 네. 혹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네. 세균은 죽어서 내독소를 남깁니다. 또 지어낸다. 또 지어내. 이거 지금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다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장내 세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독소를 분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결국 내독소를 뱉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장내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이 죽었을 경우에 내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당류 섭취가 높아질수록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유해균이 사멸되면서 내독소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장내 유해균이 사멸할
섭취할 때 이렇게 방출되는 독소, 네. 그게 바로 내독소라는 건데 이 내독소가 간까지 공격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장에서 간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신기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 있는 간과 장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식도를 따라서 위로 내려가죠.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장으로 가서 이 영양분들이 음식에 있는 영양분들이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런 장에서 모인 그 영양분들이 그 간으로 가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로, 직통도로, 고속도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 문맥이라고 하는 그런 혈관입니다. 네. 이 혈관을 통해서 장에서 간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영양소만 이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 내에 있는 맞아요 내독소까지 영양소와 함께 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내독소들은 장에 있다가 분변을 따라서 몸 밖으로 네. 배출되지만 일부는 이렇게 영양소와 함께 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간은 해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의 내독소가 들어왔을 때는 간에 있는 쿠퍼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과했을 때죠. 제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간에는 또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통해서 모든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니까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이 독소가 과도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자, 내독소가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였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증상은 바로 심한 피로감,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제 이런 피로해. 것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가려움증이나 급작스러운 체중의 증가, 또 소화 기능이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은 두통, 또 만성 변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독소는 굉장히 강력한 염증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성 이런 질환들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당뇨나 고지혈증처럼 이렇게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는 데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진짜 침묵의 장기여서 그동안에 못 느꼈는데 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내가 나. 내가 나. 네. 저도 들으면서 간 건강을 이제 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좀 중요하잖아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혹은 좀 멀리해야 하는 음식 어떤 게 있어요? 기가 막힌 음식으로 쑥을 추천드립니다. 네? 쑥이요. 쑥! 나 네. 술로 들었어. 그래서 좋아했는데. 자, 쑥은 간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쑥! 그래서 간의 항균 작용이나 이담 작용, 그리고 또 구충 작용까지 가지고 있어서 황달, 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연말에 이 부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랑 먹으면 맛있어. 그럼요. 네, 안주로도 정말 좋고 맛도 정말 좋잖아요. 자,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도 부를 정도거든요. 간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아주 뚜렷한데 네. 부추 속에 알리신, 또 메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도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쑥부추. 네. 술 먹을 때 부추전이네. 너무 좋죠. 안주에 좋다고 하셨어요. 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간에 안 좋은 음식이 바로 딱 술이잖아요. 술. 그렇죠. 네. 연말이라면 뭐 지금 술자리, 술 약속 되게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또 개인 차이도 굉장히 크죠. 잘 아시다시피. 자, 나이나 성별, 체중, 또 드시는 술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간이 해독하는 시간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나의 평소 주량과 또 지금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과음하지 않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간이 그걸 또 해독하는 그런 시간, 또 간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음 후에 적어도 2, 3일은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술은요, 술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술안주도 안 좋습니다. 보통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맥주의 짝꿍, 감자튀김 같은 게 있죠. 감튀. 사실 기름만 많은 게 아니라 감자튀김은 탄수화물조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우리가 간 건강하면 이제 간이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빼놓고 있는 게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간은 당을 대사시키는 역할도 해주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너무 단 음식, 당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달콤한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이걸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요? 자, 한번 저만 안 나와보실까요? 시키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경 씨 같이 나오셔서 제가, 좋습니다. 원래 꼭 말한 사람이 당첨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의자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럼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앉아요. 네, 어깨 넓이로 네. 발 편안하게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간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유연성을 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연성 키우기 위해서 양쪽 옆구리를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준비해 볼게요. 팔 한번 높이 들여보시고 팔목을 반대쪽 손으로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쭉 한번 넘겨볼까요? 오. 네. 한 10초 정도 이렇게 오. 좌측 옆구리가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네,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반대 반대쪽도. 손 또 반대 손목을 잡아요? 네, 반대쪽 손목을 잡아서 쭉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간이 옆구리에 붙어 있거든요. 등골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그쪽 주변을 쭉 스트레칭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네. 여기가 이제 땡기긴 한데 땡기죠? 그 이후에 네. 시원함이 샥 오는데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앉아서요. 네. 자, 양쪽 팔을 어깨 쪽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잡은 상태에서 쭉 앞쪽으로 뻗어주고 쭉 몸을 기울이면서 뻗은 상태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천천히. 오. 네, 스쿼트 동작인데 훨씬 더 쉽죠. 네, 훨씬 자, 다시 쉬워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한번 천천히 앉아주세요. 뒤로 기대주시고. 앉았다는. 네, 다시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서 어깨를 앞으로 쭉 뻗는 느낌이고요. 다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숙이니까 훨씬 더 동작이 쉬워서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하기도 따라하실 좋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허리에도 크게 무리가 안 가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면 특히 허벅지라든지 이 중심부 쪽 이 근육에 대한 근력을 강화시켜서 이 지방간을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배워봤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해봐야지 집에 네. 가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너진 간 건강을 회복한 분이 있어서 이분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문진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문진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김옥자, 나이는 59세고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7시간을 주무셨고 보니까 운동은 뭐 아예 안 하셨다고 그래요. 가족력을 보면요. 이 친오빠가 간암을 진단받으셨고 사남매신데 모두 B형 간염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만성 B형 감염, 무릎 관절염,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전 단계까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간 건강도 문제지만은 지금 기타 사항에 질병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어떻게 변하셨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궁금해요. 네. 이 가족 관계를 보면 친오빠가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간암 이런 것도 가족력이 있습니까? 예, 사실 간암은 이렇게 1차적으로 유전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들끼리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이 이 간암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1, 2위를 해당하는 이 간암의 주요 원인이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옮고 옮기고 이렇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이 가족력이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처럼 이렇게 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간암 조기 검진을 더욱 철저히 받으셔야 합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만성 비염 간염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뜬하게 건강을 리모델링한 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주인공의 일상부터 살펴보시죠. 아침밥을 만들어 먹으려는 걸까?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는 옥자 씨. 그런데 뭘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거죠? 24년 10월 1일까지네 이거. 이건 24년 12월 4일. 알고 보니 식재료들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냉장고 정리 중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이기도 하고 고혈압 약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당뇨도 전 단계거든요. 고지혈증도 전 단계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냉장고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갖게 됐어요. 과거 식생활 습관이 나빴던 탓에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았다는 그녀. 계획적으로 건강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냉장고 정리가 습관이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이 찾아와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피곤했다는 옥자 씨.
복합적인 이유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었다는데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애를 낳다 보니까 거의 50kg 안 되던 것이 70kg가 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이 50이 되니까 폐경도 오고 그리고 잠을 못 자란 갱년기도 왔어요. 그래서 맨날 몸이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지방간도 있다고 하고 저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지방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술도 즐겨 먹는 편도 아닌데 지방간이 와서 많이 놀랬죠.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옥자 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 과거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다죠. 3번의 출산에 갱년기까지 겪다 보니 살을 뺄 겨를이 없었다는 옥자 씨.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는데요. 간 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음에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안 했다죠. 특히 외식을 자주 한 게 문제였다고 꼬집는데요. 일주일에 3-4번씩 고깃집을 찾았답니다. 삼겹살 아니 기름기 없는 살 빼신다면서 기름기 없는 기름 목살 먹고 빼려고요. 같은 거 기름 먹어야지. 먹고 빼려고요. 차돌 사장님 차돌 200g만 주세요. 옥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지방과 살코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삼겹살과 고소함의 끝판왕 차돌박이. 지글지글 춤을 추듯 고기들이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저 행복했답니다. 야, 진짜 차돌박이 정말 기름기 잘 흐르잖아요. 본격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돌박이는 저렇게 얇아가지고 밥에 싹 싸지거든요. 맞아.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내 친구야 지금 입맛이. 근데 지금 저 탄수화물도 당을 치솟게 만드는 원인이고요. 후식으로 냉면까지 드시잖아요.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저렇게 기름진 음식에다가 탄수화물로 가득한 음식을 드시면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른 채 나쁜 생활 습관을 반복하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또 다른 건강 이상 신호를 느꼈다는 옥자 씨. 관절염이 좀 생겨서 손가락 아침에 일어나면 굽혀지지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못 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도 생겼더라고요. 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난 뒤로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는 옥자 씨. 매일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간유산균 먹고 있는데요. 그게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전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먹는 것 하나부터 평소 생활 습관까지 바꿔 건강 리모델링을 했다는데요. 새끼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운동을 병행한 결과 체중 10kg 감량.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옥자 씨의 일상에서 크게 달라진 건 운동하는 시간이 생긴 것. 어려운 운동보단 꾸준히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를 택했답니다. 매일 얼마나 걸을까요? 한 6,000보? 6,000보 걸으면 1시간 정도 걸어요. 사실 매일 꾸준히 6,000보 이상 걷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옥자 씨는 무릎 관절염까지 있는데 힘들진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았어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걷기 힘들었다는 그녀가 터득한 방법이 뭘지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걸으면서 자꾸만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포착.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며 걷는다는데 이유가 뭐죠? 엉덩이에 힘을 주고 걸으면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바르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무릎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운동하기가 좀 수월해요. 바른 자세로 걸어야 무릎에 부담도 덜 가고 걷기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다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외식 좋아하던 옥자 씨. 식생활 습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냉장고 속 재료들을 정리하며 건강 식단을 계획한다는데요. 두 분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는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되는 콩나물국과
천연 자양 강장제로 불리는 제철 생굴, 그리고 연어 샐러드까지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하게 챙겨 먹고 있답니다. 고깃집 같이 가던 친구를 초대했는데요. 자, 내가 밥상을 차렸어. 건강식으로. 건강식으로. 밖에서 간단히 사 먹으면 되는데. 바깥 음식을 웬만한 게 줄이고 건강식을 먹어야 돼. 자, 속 잠깐만. 밥 먹기 전에 장 건강, 간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뭐야? 이게 간 유산균인데 나이 든 사람들 지방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간이나 아니면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대, 유산균이. 잘 챙겨. 잘 챙겨 먹어야 돼.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만 좋아했던 옥자 씨, 이제는 건강 전도사가 됐는데요. 고기 뭐 육류만 찾더니 어떻게 이렇게 야채랑 건강에 좋은 걸로 챙겨 먹네. 몸이 이제 못 따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고기를 좀 멀리 하려고 하지. 야채 그래요? 위주로 건강식. 야채 건강식 먹고. 이게 간에 다 좋다는 거니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지방간.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만성 B형 간염까지 있었는데 어이구 거뜬하게 건강 리모델링 완성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좀 특히 인상 깊었던 게 냉장고 정리를 습관화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확실히 냉장고 정리를 하면 식재료 남아있는 게 막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냉장고 청소할 생각에 요리를 자꾸 하려고 하지 의외로 안 시키게 돼요. 그 외부 음식을. 요건 건강에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확실히 먹는 것부터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체중 감량을 했죠. 체중 감량이 되니까 간에 무리도 덜 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 철저하게 지키셨고 거기다 운동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 주인공의 건강 리모델링에 큰 도움을 준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저 굉장히 신기했어요. 유산균은 많이 들어봤는데 간 유산균은 유산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주인공이 챙겨 드셨던 건요. 일반 유산균과는 다르게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균주를 배합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체 MVP 1702 일명 간 유산균입니다. 일단 우리 장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내독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거든요. 아무래도 장에서부터 발생하는 내독소가 줄어들게 되면 간이 해독의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간 손상도 좀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독소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알코올,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알코올 섭취를 통해서 이 간 손상과 장염, 장 누수를 유도한 쥐에게 이 간 유산균을 섭취시킨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실험 결과 간의 쥐의 간 수치가 개선되고 내독소가 감소하는 걸 확인했고요. 네. 알코올 분해 요소의 활성이 증가하고 장염 증상과 장 누수 증후군 또한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원래 장은 영양소만 좀 흡수해주고 웬만하면 유해 물질, 독소 같은 것들은 그냥 다 흡수하지 않고 배출시켜주면 제일 좋은데요. 하지만 장벽 사이에 이 점막 세포 사이에 좀 벽이 벌어지면서 그 틈새 사이로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현상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장 누수 증후군을 개선시키는데 바로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간 기능 어떻게 알아보냐면 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간 기능 수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ALT, AST 이런 영어로 된 수치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ST나 ALT 같은 경우는 간 세포 안에 존재하는 효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간 세포 안에 잘 숨어 있을 테니까 혈액 검사상으로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간 세포가 손상이 돼서 깨진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AST나 ALT가 혈액 내로 많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간 손상은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는 AST, ALT 모두 40 인터내셔널 유닛 퍼 리터 이하인 게 정상인데요. 이 수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염이나 간경화와 같은 간 손상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감마GTP라고 하는 그런 수치도 있는데요. 자, 이 수치는 우리 간의 해독 작용과 관계가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간이나
또는 간에서 이렇게 찌꺼기들이 내려오는 쓸개즙이 내려오는 이 쓸개관 이런 데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감마 GTP가 혈액 내로 이렇게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치가 높다 그러면 지방간이나 간염, 특히 이 알코올성 간 손상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남자의 경우에는 11에서 63, 여성의 경우에는 8에서 35 IU/L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 유산균이 이런 간 수치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저지방 식사 그리고 고지방 식사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에다가 간 유산균을 좀 첨가해서 식사를 시킨 쥐에게 AST, ALT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저지방이고요. 빨간색이 고지방 식사를 한 쥐입니다. 파란색이 중요한데 여기에 고지방 식사를 했지만 간 유산균을 여기다가 같이 첨가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고지방식이 한 쥐는 뭐 당연히 AST, ALT 수치가 좀 높게 나왔죠. 그런데 네. 여기다가 간 유산균을 섭취시킨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원래 고지방식에 했던 빨간색에 비해서 AST, ALT 수치가 모두 다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코올성 간 손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특별히 술을 절제시키지 않았고요. 일상적인 음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는데요. 자, 이 59명의 알코올성 간 손상자들에게 총 12주 동안 간 유산균을 쭉 섭취를 하게 해보고 결과를 한번 피검사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때 아까 설명드렸던 감마 GTP라고 하는 알코올성 간 손상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ALT, 아까 얘기한 간 기능 검사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과 염증 지표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방간이 생겼다는 거는 내 지방에, 내 간에 적신호가 좀 켜진 거잖아요. 그럼 이 간 유산균이라는 게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방간 다이어트에도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일부러 고지방 식이를 막 먹여서 이 지방간을 유도한 그 쥐에게 간 유산균을 섭취한 뒤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가장 왼쪽은요, 정상일 때 모습이고요. 간세포죠. 자, 가운데는 이 고지방 식이로 지방간을 유도한 그런 쥐의 세포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정상보다 고지방 식이를 먹은 쥐의 경우에는 세포에 막 하얀 기름들 막 껴 있는 거 막 보이시죠? 많이 꼈다. 예, 지방간 자체인데요. 이런 쥐에게 이 간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그 결과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건 근데 딱 보시면 큰 지방들이 막 다 사라졌잖아요. 네, 많이 녹은 것 한 같아. 부분들이 다 사라졌죠. 이렇게 지방간 지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지방간 개선은 물론 체중까지도 낮춰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 건강을 지키려면 내독소 수치가 높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염증을 유발하는 내독소 양이 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특히 비만하신 분들한테 많죠. 그리고 또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도 알코올량 섭취량에 비례해서 내독소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 내독소를 분비할 수 있는 이 균의 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나이 들수록 내독소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네, 혈중 내독소인 LPS의 양을 3가지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연구도 있었거든요.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LPS의 농도가 높은 농도군에서는 간질환 발병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가장 낮은 농도군에 비해서 중증 간질환의 발병 위험이 무려 2배가량이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내 몸에도 일단 지금 내독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딱 든 생각이 장이 건강해야 간도 건강해지는 거구나. 일단 장 건강부터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유산균이 내독소 수치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까요? 이 내독소 관련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방 식이를 해서 키운 쥐의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저지방 식이 그리고 또 고지방 식이에다 역시 또 간 유산균을 같이 섭취를 시켜서 내독소의 변화량을 살펴봤던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간 유산균을 섭취한 쥐의 내독소 수치가 저지방식이 한 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알코올성 동물 모델에서도 간 유산균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간 유산균 섭취했을 때 내독소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낮아졌던 결과도 우와. 확인한 바가 있었죠. 네, 일단 쥐 실험에서는 내독소 수치 감소를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떨지 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내독소 수치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간 유산균을 섭취한 후에 이 내독소인 LPS의 변화를 확인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함께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변 속에 있는 LPS이고요. 오른쪽 표가 혈액 속에 있는 LPS 양을 확인한 겁니다. 자, 국내 대학병원 4곳에서 실시한 간 유산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요. 총 12주간 한국인 87명에게 이걸 섭취시켰더니 대변과 혈액 내에서 모두 이 내독소 LPS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17배나 더 많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여성 환자들의 추이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여성 환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지방간의 비율이 높지 않다가 급격하게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는 50대이죠. 50대의 통계를 보면요, 여성들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급증하고 남성 환자 수와 여성 환자 수가 역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전이 됐어. 진짜 보니까 50대를 기점으로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거 이유가 왜일까요? 설마 그 갱년기 때문인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간만큼이나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입니다. 여성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간을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지방간 발생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내 몸을 보호해줬던 방패막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에스트로겐 양도 줄어들고 난소도 조금씩 노화가 되면서 이 갱년기 여성들의 지방간 발생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네. 우리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줄이는데도 간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손상자, 비알코올성 간 손상자에게 이 간 유산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알코올성 간 손상 대상자 87명에게 12주 동안 간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시켰거든요. 그 결과 지방간과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도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 AST, ALT, 또 감마 GTP까지 모두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 유산균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죠. 주의사항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예, 간 유산균은 이 고온에서 사멸하기 쉬운 이런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과 드시는 것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제품을 선택하실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약처에서 이 기능성과 안전성 모두를 정말 검증받은 그런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한 임산부와 어린이는 드시기 전에 이 전문의 상의해 보시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약속 많은 연말 우리가 간 건강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부쩍 추워졌죠. 이 추위에 적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볼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0도, 체감온도는 영하권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하실 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해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했고요.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내륙에는 최대 1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예보 없는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오늘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어제는 낮 동안 추위가 덜했지만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9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더 밀려오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중부 내륙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외출하실 때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어디 야외 나가실 분들은 추위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날이 또 춥다고 하니까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채널